30년이라는 긴 3월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심이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그녀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지배했다. 어린 시절부터 네 친엄마도 너를 키우기 싫어서 버렸어. 양부모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다. 마이클, 한국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나요? 수연은 자신의 비서인 마이클에게 수화를 했다. 선천적 성대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수화나 핸드폰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의 불안은 계속해서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박 형사님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단서는 없네요. 30년 전 기록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지 않았고 남아있는 것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입양 관련 자료는 접근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년간 여러 사립탐정을 고용했지만 그들 모두 그녀의 어머니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한 지금 그녀에게는 더 많은 자원과 인맥이 있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동원해 자신을 버린 여자를 찾아낼 것이었다. 6개월 더 예산을 늘려요. 사립탐정 1명 더 고용하고 필요하다면 입양 기록 접근을 위한 법적 절차도 밟아보세요. 수연이 수화로 지시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년간 수연을 위해 일하면서 그녀의 집착적인 탐색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의 이유였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부와 명성을 얻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그녀가 질문을 받았을 때 수연은 수화로 간단히 답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다. 나를 버린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싶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움직일 때마다 정교한 선이 그려졌다. 그녀의 그림책 시리즈 잃어버린 목소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녀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항상 같은 그림으로 돌아왔다. 비오는 놀이터와 한 여성의 뒷모습, 얼굴은 없었다.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그림은 그녀의 악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비오는 놀이터, 멀어지는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들리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 30년간 그 악몽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 저녁 뭔가 재밌는 걸 보시겠어요? 마이클이 물었다. 그는 수연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는 수화로 답했다. 한국 다큐멘터리 채널 틀어주세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마이클은 TV를 켜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국의 소식과 풍경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수연은 소파에 몸을 묻고 담요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음은 기억을 찾아서라는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기억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을 다룹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여러 사례가 소개된 후 화면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네, 저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고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가끔은 어떤 얼굴이 꿈에 나타나지만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아요.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상실감을 느끼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연은 그 여성에게 이상하게 끌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현재는 구립도서관 청소부로 일하며 청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다. 네, 윤지혜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비록 제가 누구를 잃어버린 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윤지혜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수화로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유창했고 표정은 너무나 다정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그리고 윤지혜 씨는 자신이 왜 수화를 할 수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문가급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아이들은 그녀를 지혜 엄마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수화 능력이 신체적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수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화면을 한시 정지시켰다. 윤지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수화와 달랐다. 그것은 완전히 특별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 동작은 수연이 어릴 적 기억하는 특별한 수화 동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식은 교과서에 없는 누군가가 특별히 만든 것이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수연은 숨을 깊게 내쉬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동작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화로 따라했다. 그것은 마치 몸이 기억하는 동작이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표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문자를 보내야 했다. 마이클에게 보내는 문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하기 어려웠다.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 주세요. 가장 빠른 편으로. 마이클은 문자를 본 후 곧바로 수연의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 수연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화면을 가리켰다. 윤지혜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연은 마이크를 보며 급한 손짓으로 수화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 주세요. 가장 빠른 편으로. 그리고 박 형사에게 연락해서 이 여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세요. 마이클이 잠시 멈칫했다. 이 여성이 누구입니까?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 어쩌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술을 달싹였다. 내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클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서둘러 대답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은 즉시 박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지혜라는 여성을 조사해 주세요. 60대 중반, 서울 외곽 거주, 구립도서관 청소부이자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합니다. 특히 30년 전 그녀의 기억상실 사고에 관한 정보, 그녀의 집, 일상 루틴, 인간관계. 네,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곧 수연 씨와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 만나서 브리핑 받겠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다큐멘터리의 장면들을 다시 보았다. 특히 윤지혜의 수화 동작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녀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었다. 표준 수화와는 다른 그녀만의 언어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이미 한국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30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가까워졌다. 나는 내 성공을 보여주고 나를 버린 어머니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마이클이 준비한 서류 가방에는 수연의 모든 성공과 재산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다. 이 여정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수연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가 처음 미국 땅을 밟던 날, 공항에 마중 나온 로버트와 캐롤의 얼굴이 선명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들의 표정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갑게 변했다. 5살이었던 수연은 어린 나이에 이미 예감했다. 이 집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왜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온 거야? 난 분명 건강한 아이를 원한다고 했어. 첫날 밤, 수연은 로버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말 못하는 아이니까 우리가 데려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더 따뜻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입양한다고 할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돌려보내요? 캐롤이 대답했다. 수연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귀가 들렸고 머리도 명석했다. 다만 선천적 성대장애로 소리를 낼 수 없었을 뿐이었다. 양부모는 부유층 사교계에서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길 원했고 그 수단으로 수연을 이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부모에게 그녀의 장애는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로버트와 캐롤은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이 집에 오면 수연을 다락방에 가두었다. 손님이 오시니까 위층에 있어라. 내려오지 마. 캐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수연은 작은 다락방 창문으로 환하게 빛나는 저택과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없는 존재였다. 학교 생활은 더 가혹했다. 말 못하는 차이니즈라는 별명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놀렸다. 그녀는 수화로 대답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이상한 손짓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돈 쓸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적응해. 로버트는 차갑게 말했다. 수연은 작은 노트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했지만 그것조차도 무시당했다. 이제 30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연의 복수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의 여정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마저도 선생님들은 번거롭게 여겼다. 1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글쓰기와 그림에 놀라운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다. 말이 없는 그녀에게 종이와 펜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세계에 몰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리는 그림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등장했다. 비 오는 놀이터와 한 여성의 뒷모습. 그녀는 그 여성의 얼굴을 그리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놀이터를 그리는지,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리려는지 알 수 없었다. 무언가 자신이 겪은 일을 그리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게 뭐니? 어느 날 그림을 발견한 캐롤이 물었다. 서연은 노트에 썼다. 제 꿈에 나오는 장소예요. 매일 밤 꾸는 꿈이에요. 비 오는 놀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두고 가요. 캐롤은 비웃었다. 네 친엄마겠지. 너를 버리고 간 여자. 네가 말 못한다는 걸 알고 너를 버렸을 거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양부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상처를 후벼 팠다. 네 친엄마도 너를 키우기 싫어서 버렸다. 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 우리가 자선심에 너를 데려온 거다.
서연은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며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어서 버려진 아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라고. 그리고 그 신념은 그녀의 가슴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악몽은 계속되었다. 10년, 20년, 30년. 항상 같은 장면이었다. 그녀는 비 오는 놀이터, 멀어지는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소리 없이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 그녀는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18살이 되자 서연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집을 나왔다. 캐롤과 로버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보자.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서연은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밤에는 호텔 청소부로 일했다. 모든 시간을 쪼개어 일하고 공부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글을 썼다. 그녀는 말 못하는 주인공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소설을 썼다. 그리고 대학 3년 차 그녀의 첫 소설 침묵의 언어는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운 감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것은 서연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서연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책 시리즈 잃어버린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그리고 말 없는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은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었다. 그녀는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뉴욕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세계를 돌아다니는 북투어, 유명 인사들과의 교류.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악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버린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숙제였다. 마이클, 나는 엄마를 반드시 찾을 거예요. 어느 날 서연은 개인 비서이자 통역사인 마이클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그녀의 삶을 파괴할 거예요. 그녀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그녀를 버릴 거예요. 마이클은 서연의 눈에서 읽은 분노와 결심에 놀랐다. 그리고 그녀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그녀의 복수심은 성공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버림받은 아이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까지 그녀는 매일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 그것 봐, 난 말하지 못해도 이렇게 성공했어. 당신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보여줄게. 하지만 그 증명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복수는 정말 그녀가 원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뒤돌아볼 수 없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기내의 안내방송이 들렸다. 잠시 후 우리 비행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호텔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한국의 비는 뉴욕의 비와 달랐다. 더 촘촘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클에게 고개를 돌려 수화를 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보낸 윤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이사장과의 미팅도 오후 3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윤지혜, 65세 서울, 외곽 원룸 거주, 구립도서관 청소부,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상실.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고 당시 병원 기록에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네, 이사장에게는 기부 조건을 분명히 전달했나요? 서연이 물었다. 네, 세계적인 작가 엠마가 1억 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윤지혜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엠마는 서연의 미국 이름이자 활동명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윤지혜를 직접 만나
자신이 어머니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30년간 계획했던 복수를 실행할 것이었다. 오후 3시, 서연과 마이클은 청각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했다. 현관에는 세계적인 작가 엠마 박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사장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정말 영광입니다, 엠마님. 이사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네, 작가님의 큰 기부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가 이렇게 유명한 분의 관심을 받다니. 서연은 핸드폰에 메시지를 타이핑했고 마이클이 그것을 읽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회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윤지혜 선생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이클은 서연이 미리 준비해준 답변을 말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삶과 봉사정신에 감동받았고 제 기부가 그런 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혜 선생님은 저희 센터의 보물 같은 분입니다. 곧 오실 겁니다. 아마 지금쯤 동화 시간을 마치셨을 거예요. 서연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녀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 윤지혜 선생님이 기증하신 책들입니다. 이사장이 설명했다. 그분은 엠마님의 열렬한 팬이세요. 아이들에게 자주 당신의 책을 수화로 읽어주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오늘은 윤지혜였다. 윤 선생님, 여기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사장이 소개했다. 세계적인 작가 엠마님입니다. 우리 센터에 큰 기부를 해주셨고 특별히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윤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인사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책을 모두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수화로 인사했다.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사했다. 그 일반적인 수화와는 조금 다른 그녀가 어릴 적 기억하는 그 특별한 동작으로 윤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하지만 그녀도 자신이 왜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다. 당신의 수화가 너무 익숙해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화로 답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어릴 때 잠시. 윤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그냥 당신의 수화 방식이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가 묻기 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질문이 떠오른다. 왜 그녀는 자신을 버렸을까? 이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윤지혜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물론이죠. 윤지혜가 대답했다. 저희 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언제든지 오세요. 서연은 윤지혜의 대답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30년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질문. 어머니가 나를 버린 이유. 다음 날 서연은 윤지혜 집을 방문했다. 그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벽에 걸린 여러 그림들과 책들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윤지혜는 서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여기 정말 따뜻한 공간이네요. 서연이 말을 꺼냈다. 네, 여긴 제게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지내왔죠. 서연은 윤지혜의 눈빛을 살펴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윤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채 살아왔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윤 선생님,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은 고백하듯 물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윤지혜는 잠시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눈빛은 서연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윤지혜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었고 그게 당신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말하는 이유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서연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버려졌던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저에게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윤지혜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는 윤지혜가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복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싶었고 그와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저는 여전히 당신에게 많은 질문이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복수가 전부는 아니에요. 윤지혜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오래된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복수보다는 진실을 알기 위한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며 윤지혜에게 물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윤지혜는 조금 당황한 듯 그러나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요? 윤지혜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냥 선생님의 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생님의 책을 읽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와닿았죠. 서연은 한참 동안 윤지혜를 바라보며 그 말들을 되새겼다. 그냥 수많은 팬 중 한 명이라니.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녀는 한편으로 그때의 기억이 너무 낯설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 서연이 잠시 말없이 고백하듯 말했다. 저는 어릴 적에 많은 것들이 떠나갔어요. 제 삶에 많은 상처가 남았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책이 그때마다 제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정말로 믿게 됐고 제겐 그냥 책의 저자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죠. 윤지혜는 서연의 눈을 마주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고 서연이 자신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그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책을 쓰면서도 읽는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연은 윤지혜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자신의 새로운 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윤지혜가 주는 영감을 충분히 받아들여야겠다고.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는 더 많은 감정과 의미가 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선생님, 제 다음 책에 정말 큰 영감을 주셨어요. 서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제가 그동안 구상하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선생님처럼 저도 그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기쁘네요. 그런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니. 당신의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연은 윤지혜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또 하나의 다짐을 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진실과 마음을 알기 위한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정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 서연이 수아로 물었다. 그 서연은 놀이터에 다가가며 그곳이 윤지혜가 자주 갔던 장소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게 느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그 놀이터의 분위기와 그곳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윤지혜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그녀는 이곳에서 어떤 기억이 떠오를까 궁금했다. 놀이터는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상상했던 윤지혜와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실체가 되어 나타난 순간 서연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곧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지혜와의 특별한 연결을 느꼈고 그 감정은 서연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호텔로 돌아가던 길, 서연은 머릿속에서 그날의 대화를 되새기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윤지혜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과거의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서연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진실을 찾는데 중요한 열쇠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목적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윤지혜가 진짜 어머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윤지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의 복수와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윤지혜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서연은 윤지혜 앞에 다가가 수아로 엄마라는 단어를 전달했다. 그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은 오직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나누었다. 그 순간 윤지혜의 표정이 굳어졌고 눈빛은 서연의 눈을 가득 채운다. 눈물이 다시금 고여 있었다. 엄마, 윤지혜가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서연에게는 무언의 확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그 자리에서 윤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혼란, 그리고 복수심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듯했다. 그녀는 느꼈다.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윤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리고 결국 윤지혜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이 순간 서연은 그리운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의 상처와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와의 재회라는 감정만이 남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러나 늘 그리워했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복수의 욕망이나 의심은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었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자신을 쫓아왔고 그 모든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윤지혜가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복수심과 분노는 이제 모두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어머니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마이클에게 수화를 통해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억이 너무 힘든 것일지도 몰라요. 마이클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때론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다면 그 충격이 크겠죠. 그는 서연을 위로하려는 듯 손을 가볍게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서연은 윤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한 눈빛에서 느껴진 것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어머니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서연은 속으로 물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엇도 그들의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의사는 잠시 조용히 서서 서연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현재로서는 안정 상태입니다. 기억을 되찾으면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놓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서연은 병원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의 안정을 기도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이클과 함께 병원을 나섰다. 비가 그치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서연은 그 별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느꼈다. 어머니와의 재회가 가져온 진실의 무게는 크지만 이제 그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윤지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사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윤지혜가 더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 윤지혜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너를 잠시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했지. 서연은 눈물이 흐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녀가 선택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어머니, 서연은 수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이해해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윤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그 손에는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너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윤지혜는 말을 이어갔다. 너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었지만 그만큼 나 자신도 버거웠어.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랬어. 서연은 윤지혜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어머니를 원망하며 보냈던 모든 날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수화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지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윤지혜는 서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후회와 고통, 그리고 그동안 품었던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담긴 눈물이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손에는 이제 더 이상 상처나 후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다. 그녀가 유괴되었고 어머니가 그토록 애를 쓰며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법적인 입양 절차로 이어졌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윤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기가 겪어온 고통이 단순히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윤지혜는 자식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끝내 자신을 찾지 못한 채 그토록 애원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어머니, 서연은 수화로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때 왜 저를 찾지 못하셨나요? 왜? 결국 제가 다른 곳으로 간 거죠. 윤지혜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를 찾고 싶었지만 돈도 방법도 부족했어. 그들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결국 너를 입양 브로커에게 넘겼고 난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때 자신을 데리고 간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가 애썼지만 그들의 속셈이 더 컸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이 유괴된 순간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를 찾지 못하셨던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군요. 서연은 깊은 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그 모든 일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아프지만 이제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윤지혜는 서연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다. 너를 찾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였어. 그 순간이 내게도 가장 큰 고통이었고 그 후로도 매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생각했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이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다른 진실을 마주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그 속에서 했던 모든 노력들을 알게 되었다.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지혜는 다시 한번 서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내 품에 돌아왔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말에 무거운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젠 어머니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윤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과거에 품었던 복수심이 얼마나 깊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얼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그 길이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어머니와의 진실된 만남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이 혼자였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복수를 통해 나의 아픔을 해결하려 했어요. 윤지혜는 서연의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너를 찾기 위해 내가 그렇게 애썼던 모든 일들이 이제 와서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구나. 정말 미안해. 서연아, 윤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윤지혜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윤지혜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너를 다시 찾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서연은 윤지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천천히 고백했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서연은 그동안 복수심으로 꽉 채워졌던 마음을 비우며 이제는 어머니와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지 않고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동안 서로를 찾고 싶었지만 서로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 기뻐. 윤지혜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때 마이클이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렸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경성 쇼크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정도 더 관찰한 후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연과 윤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럼 잠시 두 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와 마이클은 병실을 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윤지혜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윤지혜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서연아, 윤지혜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서연은 윤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벌렸다. 윤지혜도 두 팔을 벌려 딸을 맞이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깨어났다. 30년간의 이별, 30년간의 그리움, 30년간의 상처가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다. 그리고 서연은 윤지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했다. 윤지혜도 딸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는 함께야. 윤지혜가 속삭였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은 윤지혜에게서 떨어져 나와 수아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왔네요, 엄마. 윤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같은 수아로 대답했다. 그래. 드디어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서연은 다시 한번 특별한 수아로 말했다. 너를 보고 싶었어요, 엄마. 윤지혜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내 딸.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더 이상 슬픔과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축복이었다. 서연과 윤지혜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1년 후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연의 아파트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넓은 거실에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벽면에는 그녀의 작품들과 수상 기록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오늘도 센터에 가세요. 서연이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윤지혜에게 수화로 물었다. 그리고 윤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날이야. 처음 수화를 배우는 부모님들도 함께 오실 거야.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1년 전 그녀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에 새 집을 마련하고 윤지혜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녀가 어머니를 호화로운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윤지혜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청각장에 있는 복지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그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다. 차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서연이 물었다. 고마워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 윤지혜가 대답했다. 오늘 내 책 사인회도 있잖아. 준비는 다 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녀의 새 책 침묵 속의 목소리, 한국어 한 출간 기념 사인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 책은 그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녀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다. 그녀의 책에는 그녀의 6년 시절, 유괴 사건, 입양 생활, 그리고 3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이클이 곧 차로 데리러 올 거예요. 마이클은 여전히 그녀의 통역사이자 비서로 일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그녀를 도왔다. 그래, 나도 준비해야겠다. 윤지혜는 부엌을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휩싸인 차가운 여성이 아니었다. 어머니와의 재회 이후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와 윤지혜는 함께 서연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을 찾고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불법 입양의 문제점을 알리고 유괴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리고 서연은 윤지혜에게 수화로 이야기했다. 오늘 사인회 끝나고 놀이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윤지혜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네. 오늘은 비도 온대. 비 오는 놀이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슬픔과 상실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종종 그곳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사인회는 대성공이었다. 수많은 팬들이 서연의 새 책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렸고 특히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서연과 윤지혜는 그 특별한 놀이터로 향했다.
그곳은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우산을 쓰고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그녀는 항상 같은 장면을 그렸다. 비 오는 놀이터와 멀어지는 여성의 뒷모습. 하지만 오늘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달랐다. 비 오는 놀이터, 그리고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두 여성의 모습. 그녀는 그림 아래에 제목을 적었다. 마침내 집으로. 윤지혜는 딸의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워. 서연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30년간의 여정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화해로, 원망이 아닌 이해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빛났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그리고 서영과 윤지혜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